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말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말했다가요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요. 한미동맹이 뭐 튼튼한데 왜 저 목사가 나와가지고 말이 떠드냐 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한 책임은 이 박사 왜냐하면 이 박사님 매주일마다 살살 나한테 이슬비에 젖도록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네. 제가 그렇게 발언하게 됐는데 네, 네. 한미 동맹의 현재 지금 위치가 어디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현재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을 네.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그 뿌리, 네, 뿌리.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네. 주한미군 뭐 다 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한미 동맹이 아주 망가졌던 시절이 뭐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해서 진보 정부라는 정부가 들어 있을 때 네. 이게 그 망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든 정부들이 한미 동맹이 망가졌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비단 그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그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에 그 세미나를 하러 갔었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미국의 어느 젊은 학자가 네. 그 발표를 하는데 한미 동맹은 이제 죽었다. 어허.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 있는데 야. 이제 관 못 박는 일만 남았다. 그때 벌써 그 말이 나왔어요. 그때 그 얘기를 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 애처돼 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않다. 너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 젊은 미국 학자가 네. 주머니에서 그 종이 꼬깃꼬깃한 걸 이렇게 꺼내더니 이건 너네 나라 영자신문에 나온 여론조사다. 아.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어허.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미국을 주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30%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건 맞는 거 아니겠냐. 야. 그런데 군인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미국이 주적이라고 여기는 30%가 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군이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동맹이니까 그렇죠. 너네들 중에서 30%는 미군한테 쏜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아하. 위정자들이 미국보다는 나는 중국이 더 좋아 라든가 네. 나는 미국보다는 북한이 더 좋아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겉으로 괜찮아도 네. 그 본질이 깨진 거라고 봐야 되는 네. 것입니다. 그 동맹 관계는 전쟁을 함께 하겠다는 관계인데 내가 너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많아. 네. 우리 대통령조차도 너를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동맹이겠습니까? 그럼 아주 우리가 초보적인 엉뚱한 제가 대답을 한번 드리면 네. 한미 동맹이 뭐 깨지면 깨지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조정 동맹 하면 안 됩니까? 예, 이제 거기서 그 제가 이번에 아주 바로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번역했는데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이 커지게 되면은 한국은 비참해질 것이다. 아. 그 한국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중국이 커지게 되면은 네. 중국은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너희 모든 것에 간섭하고 개입하고자 할 것이다. 아하. 그런데 너희는 그 중국의 네. 참 그 엄청난 간섭과 개입을 거부할 만한 힘이 있느냐? 그 너네들은 아주 힘들 것이다. 네. 그 미어샤이머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곳에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책은 어허. 그 국제 정치의 현실을 쓴 건데 아. 한국판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네. 한국 사람은 이 책 안 읽어도 된다. 너네들은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지 않냐. 얼마나 국제 정치가 무섭고 힘든다는 거를 그 정도로 쓴 사람이 중국이 앞으로 더 커지면은 너희들은 근데 우리는 그 친구 적 개념이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 지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국제 정치에 철칙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는 결코 잘 지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서로 물론 이제 뭐 가까이 있어도 잘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항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항복하고. 그러니까 조선이 중국한테 항복했기 때문에 그냥 매는 안 맞고 지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 못 받고. 네, 네. 그런데 당당하게 네. 독립국가로서 잘 지내려면은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세면은 그거는 아주 힘든 일이 됩니다. 국제정치 아주 진리가 있습니다. 이웃은 약할수록 좋다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문재인 말고 문정인이라고 있죠. 그 국제외교 뭐 특보인가 뭐 저랑 뭐 다 학교 동문이고 아, 공부 같이 그러세요? 하고 뭐 그런 아. 그런 사람이죠. 아, 연대에서 배웠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아니 그분이 그 처음에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을 처음 초창기에 그 말을 할 때, 예. 야, 제 충격받았거든요, 사실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될까요? 그거 뭐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네. 같이 공부를 하고서 네, 우리나라가 미국이 없으면은 그냥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독립 유지하기가 솔직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 미국이 만약 없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가 항상 있으니까 네. 공기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1953년에 체결됐으니까 네. 우리나라 그 67세쯤 된 사람들은 미국하고 함께 산 겁니다. 평생을.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미국이 여기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모르는데 제가 그 이제 어느 여자 대학에서 네. 미국 외교 정책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가르치고 아,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무렵에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네네. 오늘 미국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내일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써봐라. 지금 뭐 문재인 교수가 미국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학생들이 정말 전부 다 정답을 써서 놀랐습니다. 정답을 써서 놀랐는데 네. 미국이 오늘 없어진다면은 없어진다면. 중국은 한국을 그냥 와서 다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렇겠어요? 젊은 애들이? 애들이 그렇게 썼어요. 이야. 물론 한 학기 배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나 오늘 밤부터 잠을 좀 편하게 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네. 그대로 밀고 내려올 거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답 중에 하나는 네. 일본이 독도를 그냥 가서 점령해 버릴 거예요라는 답도 있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주 상당히 그 산뜻한 아이디어네 하면서 사실 그 일본이 독도를 자기 거라고 그러고 한국도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그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군사력이거든요. 네. 지금 한국군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일본 해군이 약해서 독도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그 삼각관계에 엮여서 일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 빠지면은 일본의 대한 정책은 그대로 힘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중국의 대한 정책도 그대로 힘으로 바뀌고 북한의 대남 정책도 그냥 노골적으로 파워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대깨문 자네들 잘 듣고 있나 지금? 그리고 주사파 그 정치하려고 하는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젊은이들 학생들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더 이상 그 정교조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을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런 시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근데 제가 감옥에서요. 예. 그 뉴스하고 신문을 보는데 주미 대사가 미국 대사가요. 예, 예. 70년 전에는 우리는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주미 대사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네. 참 뭐 그래서 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네. 재밌는 거는 그 대사를 잘하는 미국 친구가 미국 네. 학자가 네. 그 대사가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이지.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여당이 다 반미 쪽이니까 그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모를 리 없다라고 그들이 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치면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죠. 그런데 이건 뭐 미국을 선택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붙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미국을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미동맹을 맺을 때 그 이 비화를 보면은 참 구구절절합니다. 네. 이게 정말 그 약소국에 참 늙은 노 대통령이 네. 정말 그땐 한국은 힘이 뭐 지금 아프리카 가나 수준밖에 안 되던 나라인데 세계 초강대국을 붙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전쟁 나면 네가 책임져라는 그런 약속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은 참 그 힘들게 네. 그 외교 한미동맹을 만들고 그래서 한미동맹을 체결하는 날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을 받은 나머지 국민들한테 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누구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 덕을 우리가 네. 70년을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덕은 일단 전쟁을 방지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죠. 전쟁을 못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 네. 제일 첫 번째고 그 덕택으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한 겁니다. 네. 그 경제 이제 지금 발전을-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요걸 분야별로 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미 동맹이 주는 의미야 군사, 네. 예, 군사 동맹. 네. 요 분야가 한미 동맹을 함으로 국방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네. 우리나라 그 19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 국가 예산 자체가 미국이 주는 돈이었습니다. 아,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주면은 국방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 늡니다. 네. 국방 예산은 뭐 거의 70년대까지 미국이 원조를 해줬을 정도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동맹을 맺고 한 20년 동안은 네. 아예 미국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지켜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70년대가 넘어서 이제 국방비도 우리 돈으로 하고 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뭐 저 소총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월남전에 이제 우리 한국군 파견하고 네. 그래서 소총 공장도 만들고 다 이제 그 그 역사를 보면은 네. 이게 미국이 없었으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 그러니까 1948년에 태어나는 과정도 미국이 한 거고 네. 50년에 6.25 때 미군이 안 왔으면 한국은 뭐 그때 100%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미국이 살려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 정도 미국의 돈으로 심지어는 돈으로 이제 나라가 살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 가끔가다 이제 교수님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게 좋지 않아요? 미군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네. 미군이 나가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은 자네가 군대 가서 아마 한 7, 8년, 10년은 있어야 될 걸. 북한처럼. 북한처럼. 여기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2, 3년 하고 나와서 또 회사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런 그 여유를 미국이 준 것이죠. 그 말이 딱이네요. 그럼요. 젊은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해야겠네요. 그렇죠. 미군 필요 없다 그러면 자네 군대 생활 10년 해. 그렇지. 미군 필요 없다는 그 생각은 너무나도 훌륭한 생각인데 그러려면은 나라를 지킬 각오를 해야지. 네. 북한처럼 10년. 네. 예, 그거를 지금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걸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뭐 세계 최첨단 무기 빼고 네. 그 밑에급의 무기는요. 우리가 지금 막 만들어서 위에다 팔잖아요. 뭐 그렇죠. K9 뭐 자주포도 외국에다 그렇고. 이제 무기도 갖다 맞아요. 팔고 그러죠. 그거 전부 다 그 미국에서 그 기술 온 거 아닙니까? 그 국방 기술. 그러니까 뭐 원천 기술이 다 원천 미국에서 온 기술이 다온 것이죠.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비행기도 원천 기술이 다 미국 다 거를 미국, 네. 이제 미국이 이제 허락을 해줘서 이제 만들고 또 허락을 해서 팔고 그러는 겁니다. 네. 예.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의 그 군사 분야 쪽으로 생각한다면 결론적인 말은 뭐냐?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없어진 거죠, 사실은. 없어지고 네. 이제 뭐 조금 이제 그러니까 수준을 조금 올려서 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군사력도 많고 돈도 훨씬 많고 국방비도 더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북한이 공격하면 막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 말은 맞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국을 빼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1대1로 붙어봐라 그러면 네. 결국은 한국이 이기는 건 맞아요. 저는 한국이 이긴다고 네. 봅니다. 그래요? 무기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기 근데 때문에. 요즘은 저희들 핵무기 가졌잖아요, 또. 그렇죠. 이제 그 핵무기를 빼고서 핵무기 생각할 때. 빼고. 그런데 네. 그 현대 국제 정치, 현대 네. 방위 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싸움을 해서 이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것들이 덤비지 못하게 한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그 말씀을 영어 쉬운 네. 단어가 어렵지 않은데 네. 디펜스. 우리는 디펜스. 북한의 공격을 디펜스 할 수 있어요. 디펜드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디터, 네. 디터런스. 너 아예 덤비지도 마. 근데 그거는 그냥 군사력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 약해도 난 너 같은 놈하고 한번 싸울 수 있어 그러면 덤비는 거예요. 약한 놈이라도.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도무지 덤빌 자신이 없네. 바로 미국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미국이 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무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몇십 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경제 분야로 넘어가서 네. 한미 동맹이 주는
경제적 의미.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력이. 그렇죠. 예. 이게 한미동맹이 이 경제 분야에 이렇게 기여한 것이 역시 컸겠죠. 그게 이제 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교포들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해서 막 그 일 있으면 전화 걸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상당히 그 위험한 지역인데 그 위험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한 지역하고는 경제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렇지 않다 괜찮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안전장치가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미동맹이 그냥 날아가면은 네. 미국 사람들 돈 투자했던 사람 다 뺍니다. 근데 요즘 또 엉뚱한 그 제가 감옥에 있을 때 TV를 보니까 젊은 애들이 나와서 예, 예. 아유 공개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안보는 미국 붙잡고 살고 경제는 중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걸 뭐 노골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말이 맞습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유행했던 말인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10년 동안 또 됐습니다. 그 된 거가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이 중국을 저거 저놈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저놈을 키워줘야 되겠죠. 키웠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낭만주의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우리가 그 미국 사람, 미국의 정치 이제 이론이 많은데 그 영어로는 리버럴 헤지모니라고 그럽니다. 그 자유주의적 패권주의자들, 미국이 세계를 다 끌어갈 수 있어. 중국은 우리가 이렇게 잘 길러주고 우리가 도닥거려주면은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그리고 그놈들이 커봤자 힘이 커봤자 다 우리가 짜놓은 그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야. 네. 걱정할 게 없어. 네. 그거 10년 동안은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안미경중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쁘다 그러고 키워주는데 우리는 거기서 장사해서 돈 벌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돈 벌었다고 무기 만들고 미국한테 댐비겠다고 그러네. 인격은 안 되는데 돈은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꾼 것이 네. 기점이 2016년으로 칩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오. 2016년 무렵에 그 오바마 끝날 무렵에 이거 어떻게 이거 중국한테 잘못하면 당하겠네라는 생각을 미국도 하기 시작했고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이거 가만 놔뒀다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10년 동안은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뭐 말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말이 됐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제 부셔버리겠다 그러는 겁니다. 네. 저거 더 길러줬다가는 미국한테 도전국가가 되기 때문에 붕괴시켜 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 경제를 그 붕괴시키는 작전입니다. 아니 근데 그 미국도 조금 옹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미국이 해왔던 세계 질서 예, 또 경제 뭐 정치 다 분야를 중국한테 넘겨주고 미국은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제정치에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코미디언 프로 중에 그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는 말 있죠. 예. 그 국제정치에서 1등하고 2등은 하늘 땅입니다. 그 1등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1등인데 지금 현재 네. 1등이라는 거는 그냥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세계의 흐르는 방향을 미국식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 미국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 그거로 세계를 이제 끌어가겠다는 건데 네. 중국이 1등이 되면은 미국은 자기 삶의 방식을 뺏기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도무지 그 허용 불능입니다. 그 중에 제1구호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자유와 민주, 네.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냥 프리덤, 네. 이게 자유죠. 자유. 그리고 민주. 근데 그 중국의 그 1대1로란 말이 그 뭐 하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그게 그 국가 전략인데 네. 저는 이제 조금 그 군사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중국이 그 제3세계에 투자를 하고 그 중국의 그 경제권으로 엮어놓고 하는 전략인데 그 길을 2개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1대1로라는 거가 길을 2개 만든다는 길을 2개 소리인데 만든다. 하나는 바닷길, 하나는 땅길입니다. 하하. 그래서 1대1로 해서 그 그렇구나. 뭐 저 철도 만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중동 석유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100% 미국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 중국이 더 커졌을 때 미국하고 싸움이 붙으면 바다가 차단당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가 다 막힙니다. 아하. 길 하나 더 있으면은 그 다 막히는 압박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은 최후 목표는 전 세계를 자기들 지배죠. 전 세계 지배죠.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놈들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충돌을 안 할 수가 결국 없죠. 충돌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주제로 이제 사회인데 네. 이제 그 군사, 경제, 사회 분야. 결국은 사회 분야는 이 시스템 아닙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네.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조, 특별히 정치 구조, 네. 여기에 기여한 것은 뭐 절대적이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5.16을 한번 회고를 해보면은 네. 그때 이제 그냥 그 민간인 학자들은 무식한 군인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군인이 우리나라 장교단이 학벌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그 육군 소위 이상의 평균 학벌이 대졸이 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줄 소위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석사 박사들도 많고. 그러네요. 그런데 한 집단의 평균 학벌이 대학이 넘는 것이 네. 없습니다. 별로 없네요. 별로 없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이 안 넘는 거겠지만은 어느 한 집단이 대학. 근데 그 60년대 초반 네. 그때는 미국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 제일 많은 집단이 군부였습니다. 당연히 군부가 이제 이 나라를 끌어가겠다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근래 요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단기 코스로 갔다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미국을 가서 미국식 그 합리주의, 네. 미국식 경영 방식, 네. 뭐 미국 제도 이것을 배워온 사람이 제일 많은 집단이 군부였고, 근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한국이 이제 미국이라는 그 체제에 편입되면서부터 네. 그 미국식 자유주의, 미국식 개방주의, 그렇죠. 기독교, 네. 그리고 이런 합리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서구화된 나라를 한국으로 칩니다. 너희들이 가장 서양적이야. 그래서 네, 네. 뭐 물론 이제 서구라는 것을 뭐 동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현대화, 네. 합리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미국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동양에서는 제일 앞서 나가는 나라로 치는 거가 그 미국의 영향을 가장 진하게 받은 거죠. 그렇군요. 그 유학도 네, 압도적인 맞아요. 다수가 미국 갔다 오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네.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하는 사고 방식이 상당히 그 미국식 합리주의를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계 이렇게 좀 다니고 이렇게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이 구조가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가 이 대한민국은요, 뭐 지 멋대로 떠들잖아요. 뭐 그렇죠. 다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네. 자유화되고 조직화되고 네. 하여간 제 친구 그 미국 친구가 이제 부인은 한국 사람인데 네. 이 친구는 미국을 가면은 그냥 거기서 못 살고 와요. 와서 참. 몇 년 있다가 또 갔다가 또 오고 그러는 친구인데 네. 한 번은 너는 왜 자꾸 이렇게 한국을 자주 오냐 그랬더니 네.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대요. 이야. 그래서 한국이 왜 살기 좋은 거 하나 예를 들어 보랬더니 네. 비 오는 날 우산을 배달해 주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주문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참나. 그리고 친구들하고 미국에서 네. 뭐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같이 밥 먹는 게 좋다라고 그러고. 네. 그런 그 생각해 보면 한국이 대단히 괜찮은 나라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또 자유도 그게 이제 이 대통령제가 우리가 미국과는 거의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국회도 뭐 미국하고 거의 같은 똑같잖아요. 식이고. 예,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토대를 쌓아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 네. 이거 한미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 판박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좀 아시는 분들, 교수님까지 마찬가지, 뭐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미국 가서 유학해서 거기 가서 배워와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 교수들이 네. 뭐 솔직히 말해서 네. 자기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네.
미국 거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가 아니라고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압도하는 걸 보고 그거 뭐 식민지 그런 거가 아니라 네.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유니버설한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제일 빨리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빨리 배워서 이제 가르치고 또 뭐 더 최고는 우리 거를 만드는 것이 제일 목적이겠죠. 심지어 보니까요. 주사파, 그다음에 대깨문 그쪽의 지도자들도 애들은 미국에다 유학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데.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5번째 분야로 이제 문화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방송이라든지 또 애들 춤추는 거라든지 지금 뭐 그 뭐 BTS인가 그 뭐 방탄소년단 뭐 네, 네.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 밑바닥에는 한미동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네. 우리가 이제 한류 그러는데 네, 네. 뭐 옛날에 그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미국 갔더니만은 그때 그 뭐냐 저 강남 스타일 네. 그 미국 아이들이 전부 그 춤 추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무슨 미국 세미나를 갔는데 네. 그 호텔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호텔에 중고등학생들 같아요. 네. 그 미국 뭐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네. 그 노래 그 강남 스타일을 다 춤을 추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네. 우리 보고서 혹시 그 한국에서 왔냐고 강남 스타일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왔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죠 한류가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가 미국류에 적응을 해서 세계로 판 겁니다. 다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계화가 소위 말해서 요새 미국화인데 우리가 거기 올라탔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로 나간 거예요. 좀 비참한 얘기지만은 60년대,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 무슨 공연하고 뭐 노래 부르는 다 미국 무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래가지고 예, 그것이 우리 또 사회에 나와서 만들어서 드디어 BTS 같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또 뭐 그 같은 문화 분야지만은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골프 여자애들 쳤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뭐 1등, 2등, 3등, 10등까지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집중을 잘하니까 그 한 분야에 이게 전부 한미동맹이 그동안 70년 동안에 밑받침했기 때문에 골프도 우승하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박찬호 또 야구도 가서 하고 야구는 그야말로 미국적인 운동인데 그러니까요. 그 한국 사람들 뭐 그 미국 문화, 미국 스포츠 이런 거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기라성 같은 뭐 저 유현진도 있고 또 축구하는 손흥민도 있고 그렇죠. 그 밑바닥에 또 옛날에 또 그 스케이트 차는 뭐 김연아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한국이 스포츠 분야 각 분야에서 세계를 이제 정상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그렇죠. 가는데 각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속된 말로 백이라는 말 있잖아요. 백이 내준 것이죠. 미국이 그렇죠. 세계 어디 가도 한국을 이제 자기 편으로 쳐주고 뭐 이게 쉬운 얘기로 우리가 그 유조선이 사우디 가서 석유시로 오는데 그 현금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는 미국이 허락해 준 나라만 해줍니다. 그렇구나. 아무한테나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야, 그러니까 미국이 다 이렇게 백이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뭐 저보고 너는 이렇게 한미동맹만 강화하고 우리 독립 그런데 미국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45개의 동맹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을 이제 유일한 동맹국으로 치는데 미국은 전 세계를 지켜야 되니까 45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나라다 어느 나라든지 이제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은 그 무서움에서부터 탈피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무섭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서우니까. 근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쓰면 됩니다. 일단 자기 힘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내 힘이 길러지면은 덜 무서워집니다. 근데 자기 힘을 기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내 힘을 늘리는 거. 하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그런데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국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를 한국이 같은 편으로 삼으면은 이거는 뭐 천군만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이
위험, 무서움을 줄이는 거. 그게 아.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 나를 때릴 것 같은 사람한테 나 때리지 그렇죠. 말라고 우리가 가서 네. 그게 외교죠. 그래서 안보 외교인데 안보는 나의 힘을 늘리는 것. 그 방법이. 네. 그 안보의 목표는 무서움을 줄이는 것. 그거죠. 근데 거기서 동맹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공한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국가가 한 단계 올라갔던 결정적 행사, 88 올림픽이라든지 또 월드컵 이런 것들도 밑바닥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서 60년대 그 미국의 이제 사무엘 한팅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네. 60년에 보니까 가나하고 한국이 동급이더라 이거예요. 참 기가 가나하고 막히네. 한국이 동급인데 네. 60년 후에 보니까 한국은 지금 세계 10등에 올라와 있는데 가나는 그대로 있더라는 그 얘기예요. 아하.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분이 한나를 미세했는데 그분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 문화 이것이 우월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는 그런 게 없었고 네. 그 차이입니다. 맞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론적으로 또 뭐 국제 외교학적으로 이제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걸 뭐 이제 유지하는 것이 뭐 조약 그때 맺은 거 네. 어떤 이론도 있고 학문도 있고 있는데 실제적인 한미 동맹을 현실 속에서 유지시키는 실제 사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거. 그것이 결정적이죠. 그 결정적이라고 예, 봐야죠. 그럼요. 예.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종이 네. 한미 방위 조약이 네. 종이로 인쇄하면 한 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 이렇게 조약이 6개 조약인데 네. 1서부터 6까지 하면은 네. 요거 한 페이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불실한 데가 많습니다. 이건 뭐 구멍이 많이 보이네.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그걸 다 상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여기 미군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분야별로 국방이라든지 경제, 사회, 교육, 뭐 문화, 또 스포츠, 뭐 전체 이 모든 것들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상징적 현실적 사건으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맺을 때는 안보를 위해서 맺었는데 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맺었는데 그것이 이게 펼쳐 나간 겁니다. 여러 분야로. 네. 그래서 이제 미군 보고 농구도 배웠고 네. 뭐 야구도 배웠고 네. 음악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영어 네. 배우고 우리 저만 하더라도 미군 방송 보고 영어 공부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그때 한 너댓 개밖에 안 됐을 때 뭐 KBS, MBC 뭐 이렇게 나오고 AFKN이 있었거든요. 영어 공부한다고 그거들 다 듣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 안에 뭐 거기는 이제 정치 모든 경제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 결국 근데 요즘 주한미군 나가라고 지금 그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 일부 뭐 네. 그 주한미군의 어떤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그게 있는 것이 무슨 자존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가 네. 심지어는 한미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잘 모르고 아니 전쟁 나면은 미군이 지휘하는 것이 우리가 독립국이냐? 미군이 지휘하라고 우리 대통령이 허락해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문건 다 읽어보면. 정말 그 미군이 지휘하는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못 해먹겠다 그러면 네.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전쟁 났다고 자동으로 미군이 전쟁 났으니까 내가 지휘할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한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시 작동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있는데 평시에는 우리나라 군대를 당연히 대한민국의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휘하지만 전쟁이 딱 났다. 네. 전쟁이 나면 그 전쟁 수행은 우리나라 군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네. 예, 첨단 무기도 동원돼야 되고 또 실제로 또 병력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미국이 네. 전쟁을 지휘한다. 이게 이제 전시 작동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도 6개월 동안 제가 감옥 안에서 공부한 게 많아요. 네. 감옥을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생각이 깊어지고. 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예, 생각이 깊어지고 또 거기 들어가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속에서 얻는 지식은 또 다른 지식하고 또 깊이가 다르고.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막 TV에서 토론하는 거 이제 저 감옥에도 텔레비전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 정부가 또 이 정부 중에서도
그쪽 편에 든 그 교수들이 예, 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으니까 야 저는 저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뭐냐면 전시작품권은 노태우 정부 때 그걸 시작한 건데 왜 우리가 지금 그걸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왜 전시작품권을 또 반대하느냐? 그 우파 저 교수님들과 지도자들이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노태우 때 전시작품권, 노태우, 김영삼, 뭐 이명박 이런 또 박근혜까지도 이제 내려오면서 박근혜는 댓글을 걸었지만은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좌파 정부가 주사파 정부가 하니까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그럴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노태우 때의 전시작품권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북한이 연평도라든지 천안함 사고 이런 걸 때릴 때 우리는 또 미국의 동의 없이 보복을 못하니까 이거 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작품권을 찾아오면 북한이 겁먹겠다. 이제는 미국의 동의 없이 바로 때려버리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찾아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 오히려요. 지금은 전시작품을 왜 찾아오려고 하냐? 항복하려고. 북한의 시비 걸로 항복하려고. 어때 이 말이 좀. 우리 목사님이 확실히 그런 면에서 탁월한데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는 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전 통제권은 평시나 전시나 미군이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연평도를 때렸을 때 만약 그때 그렇죠. 한국군이 반격을 하기가 미국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죠. 예. 뭐 모든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그냥 때릴 수가 있으면은 북한이 한국군이 때리는 거는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노태우 때 이제 그 개념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하고 평시가 완전히 구분된 것이 이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이 평시에는 니네가 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하거나 백운을 공격하고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겁니다. 미군 허락 안 받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다 갖고 오는 건데 그거를 미국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전쟁이 나도 우리가 다 할게 그랬더니 미국이 놀랍게도 그래 가져가 그랬습니다. 빨리 가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져가 그래서 오히려 놀래가지고 아니 조금만 더 사실은 미군이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다고 그래서 놀란 겁니다. 맨 처음에는. 참나. 아니 전쟁에 나면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니까 미국이 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조건부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추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미군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능력을 갖추면은 가져가. 근데 그냥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면은 전쟁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을 검증하겠다 미국이.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검증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능력을 검증하려면은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선다면은 훈련하지 말자라고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검증하는 검증 실험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나. 그러면서도 지금 저 전시작품권을 지금 빨리 그렇죠. 가져오겠다는 거는 전쟁 나도 괜찮다는 소리로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냐면은 전시에 미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미군이 있음으로써 전쟁 자체가 억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 덤비면 죽어 하는. 근데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를 하게 되면은 한국군 70만이 전쟁 나면 미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어떻게 당해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안전장치를 벗겨놓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주문 안 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 안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항복해버리고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한반도에서 나는 전쟁은 재래식 전쟁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개입할 수 있고 큰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거를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학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사람들 뭐 최근에 왔던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전부 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넘겨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특별히 문재인 정부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뭐 이건 난 의심을 지울 길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북한의 김여정 그 참 나이도 어린 애가 말이죠. 지금 북한 상황은 오리무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15일 날 김정은이 그 금수산 궁전 가서 자기 그 할아버지 거기 참배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일들이 전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 입각에서 북한은 2인자가 없습니다. 2인자가 있는 나라를 어떻게 그 1인 독재 체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2인자는 장성택처럼 이렇게 죽는 거예요, 불쌍하게. 근데 뭐 위임 통치한다 이런 거가 지금 전부 애매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은 정보전인데요, 결과적으로. 정보전이 먼저 이제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보전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을 대북 업무를 없앴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로. 그렇죠. 어제도 내가 그 전문가, 국정 안에 있는 전문가 또 여러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상의를 해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완전히 국민들을 뭐 속여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식이죠. 국정원이 하는 그 대북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겠다. 그런데 경찰에는요, 대북 간첩 잡고 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어도 안 한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우리는 국정원에서 대북 업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경찰로 이관하겠다.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말이나 안 하겠다는 말 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걸 국민들한테는 그 속여 먹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쟁은 결국은 전쟁 앞에 단계 시작은 정보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미국에 없이 우리나라 정보전을 북한하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못하죠. 그거는 뭐 네. 그 전쟁론 전략론의 그 원천적인 지식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적은 북한인데 그렇죠. 북한 업무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네. 이건 뭐 막지 않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볼 때에 이제 그래도 참 다행은 감사한 것은 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겠나 이런 위기감을 가졌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건국 후 70년 동안 국민들 속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그러면 예. 애국심, 건국심, 자유를 동경하는 뭐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속된 말로 이제 젊은 10대들의 표현은 뭐냐. 우리는 햄버거 맛을 알아요. 그래서 햄버거 맛을 알아서 그런지 어쨌든 저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는 이제 실패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쟤들이 지금 승부수로 개헌, 낮은 당급이 개헌을 쟤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지시를 해버리면 북한이 지시하면 이번에 공풍선 날리는 거 그것도 북한이 지시하면 또 정강훈 죽여서 저 땅에다 묻어라 이렇게 지시하니까 나를 감옥에다 넣고 이 정부는 북한의 지시대로 움직이니까 아마 또 요즘 이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북한 애들이 입만 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나 이거 조선일보 광고 하나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약속을 지켜라.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면 나는 그 약속이 궁금한 거예요. 뭔 약속을 했기에 북한한테.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다 밝혀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약속을 했기에 그렇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그 말에 뭐 돈 몇 푼이 아니고 또 뭐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말에 전체가 다 암호가 들어가 있지 않겠나. 그 제일 그 마지막 종점적은 뭐냐. 빨리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쳐. 그게 마지막 말이 이거 암호가 아니냐. 난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지구에
남한하고 북한만 있다면 아마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이 미국도 있고 네.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이 미국이 죽어도 이건 안 돼 중에 하나가 한반도가 통일됐는데 이게 중국 편이야. 그렇죠. 이건 미국은 죽어도 안 됩니다. 차라리 전쟁을 그렇죠. 하면 했지. 그래서 이제 국제정책 공부하는 사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 돌지 않는 이상 네. 한반도가 적화 통일되는 거. 네. 이거는 그거 하게 되면은 일본 같은 나라도 위태로워지거든요. 네. 일본 위태로워지면 미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닌데 한번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여기까지 한번 욕심을 부려보면 우리가 북한을 공격을 해서 예. 통일이 됐을 때 예. 북한의 저 나라에 중국 정부가 서겠습니까? 우리 저 남한 정부가 설 것 같습니까? 통일이 이제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 결과를 예측한 자보다 목적을 얘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그렇죠. 되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중국 놈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이 이제 60년 전의 경험으로는 네. 그때 이제 모택동이 이제 미군이 막 그 평안북도로 막 밀고 올라오니까 네. 그냥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며 설치면서 뭐 그냥 빙빙빙빙 하루 종일 담배 피면서 돌았다고 그럽니다.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 놓고서 그냥 보낸 거예요. 130만 명을. 130만 왔습니다. 40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낼까? 지금도 보낼까가 이제 그 관건인데.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분석은 힘의 분석입니다. 힘이죠. 힘의 분석인데 요 몇 년 전에 그 우리 학자들 세미나에서 그 미국이 상당히 그 이렇게 공격적인 학자가 북한을 그 한국하에 통일을 시켜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떤 학자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교수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도는 아직은 그 용기를 낸 만큼 그때는 뒤에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련은 미국하고 맞먹었고, 근데 지금은 중국 혼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힘의 관계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꼭 전쟁을 한다기보다도 중국도 이제 자유화시키고, 우리 목사님 매일 저 중국 지하교회 그 노래하는데, 맞아요. 그게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 기독교 크는 거. 그러고서 이제 중국을 지금 공산 체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중국은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중국을 잘못 보는 사람이 미중 관계에서 보면 미국은 매일 얻어 터지기만 하고 중국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속으로 골맞습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역으로 골맞다는 소리예요. 국민들이 이게 전부 다 자유의 맛을 알았고 돈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의 공산 체제를 더 이상 하기가 막바지에 온 겁니다. 저기도. 그런 때를 이제 빨리 우리가 다가오게 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지. 왜냐하면은 중국이 더 커져버리면 통일시켜 놓으면 또 북한에 있는 정부는 친중 정부를 세워버리면 그건 통일을 하나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자유주의 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뭐 힘이 커지다 이걸 떠나서 중국이 자유주의 국가, 공산 독재를 이제 서서히 완화시키는 나라가 되면은 그때 한반도가 옆에 통일되는 것이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아예 원천인 중국 자체를 변화를 시켜서 그렇죠. 통일하면은 사실 우리 북한이 그럼요. 중국식으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 중국 군대가 개입할까요? 북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의 성격을 봐야 될 텐데 북한이 한국을 때리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6.25식의 전쟁은 거의 못하고 저는 이제 조금 불안한 거가 게릴라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 국지 뭐 예를 들어서 저 철원을 점령한다든가 그리고 협상하자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제 좀 그 우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런 토크를 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은 또 대개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전쟁 없는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해서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지 않느냐. 나쁜 평화라는 건 없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항복하면은 그게 평화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항복이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싸우는 것보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 우리를 다 점령해도 괜찮고 네. 북한이 점령해도 우리가 안 덤비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뭐 이완용의 평화죠. 이완용. 근데 그거는 네. 그래서 좋은 아무리 나쁜 평화는 좋은 겁니다. 나쁜 평화 네. 없어요. 아. 그 개념을 그 말 장난을 한 건데 네. 그 정말 나쁜 평화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시가 김일성 시가 되는 일. 네. 근데 사람은 안 죽고 그것도 평화라면 그게 이제 나쁜 평화가 되겠죠. 네. 아, 오늘, 네, 국민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충훈 박사님을 국제정치학의 한국의 1인자라고 내가 말을 한 그 느낌이 오시죠? 들어보시니까 짧은 시간에 아주 박진감 있게 이 내용들이 알차게 지금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쭉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주일날 예배 마친 뒤에 우리 이 박사님을 모시고 이와 같은 토크를 매주일 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듣기 원하시면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11시 예배 들어오시면 이 박사님하고 이 또 시사적인 토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대화한 모든 내용을 딱 간추려 보면 한미 동맹이 다구만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 그 후배 정치학자 중에 네. 그 한미동맹 이런 쪽으로는 평소에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이제 신빙 박사를 받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제 방에 와서 선배님이 그 뭐 한미동맹 이런 거 공부하시니까 무슨 책을 읽으면 되냐 그래서 내가 책을 몇 권 줬더니 네. 며칠 있다가 읽고 와서 네. 한미동맹이 다군요. 그렇네요. 지금 똑같은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거. 한 몇십 년 전 얘기지만은 네. 그 제 후배 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읽으니까 이게 다네요.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뭐 문화 전체는 한미 동맹 안에 다 녹아 있고.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너네들은 무지무지하게 친미주의자네. 옛날에 당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일 때 네. 그게 최고기 때문에 신라라든가 네. 저 고려가 당하고 잘 지낸 겁니다. 지금 미국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뭐 무슨 독립자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게 현재 세계 최고 아니냐. 그렇죠. 여러모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좀 배우고 본받고 그러는 거다는 얘기죠. 그 결국 한미 동맹 세계 1등 나라 한미 동맹에 거기에 우리가 깊이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2등, 3등, 4등도 다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못 건드리는 거지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쟤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안보가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더 이상 주사파 정부나 문재인이나 또 주사파 지도자들이 마지막 또 뭐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을 한다 이런 장난을 못 치도록 쐐기탄을 받기 위해서 3월 1일 날 저희들이 지금 3.1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이 3.1절 행사는 그동안 전 세계에 있었던 그 집회와 전혀 다르게 앱으로 1000만 개의 핸드폰 앱을 조직해서 앱이 조직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3.1절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이 박사님 통해서 좋은 그 말씀 듣고 또 정보도 듣고 또 깨닫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1절에 우리가 1000만 개의 앱을 심어야 됩니다. 핸드폰에. 그럼 1000만 개의 앱이 심겨지면 아니 이 박사님 그 하시는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네? 이충훈의 국제정치학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루에 한 편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오늘 같은 이런 정말로 이 함축된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러한 정보들을 1천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딱 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10명에게 여러분 앱을 한번 심도록 여러분 핸드폰 열면 그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전화해서 3.1절 앱을 심자. 10명 심자. 하루에 10명씩 심으면 뭐 앞으로 한 주일이면 1000만 개 다 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곧 독립의 지름길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 다 해놓고 나중에 말 한마디로 이것이 곧 독립의 지름길이요. 이것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저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앱을 심는 것 1000만 개의 앱을 심는 이것이 곧 독립의 지름길이요. 이것이 곧 통일의 지름길이요. 이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야 할 대한민국 가야 할 것을 결정짓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박사님, 예. 우리가 앱 1000만 개 심는 운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저 하고 있거든요. 그거 되면요, 국민들이 나는 한 단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수준이 1000만 개 앱이면 네. 상상이 넘는. 그 1000만 개 앱이 다 심어지면 난 김정은이가 두 손 들고 도저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북한 접수하세요. 우리 목사님이야 뭐. 네.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거고 네, 네. 예수님의 대응을 하는 건데 네. 누가 맘먹을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진짜 네. 바쁘신데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예, 오셔서 또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보통 때는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 시간에 또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다 합쳐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예, 예. 가끔 다시 또 여기 오셔가지고 네, 네.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빵 때려주시면 예. 큰 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 안 하고 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